네, 안녕하세요. 와리가리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칸 EV 시승 행사에 왔는데요. 오늘은 마칸 EV 터보와 옆에 있는 마칸 EV 4S를 같이 시승을 해볼 예정입니다. 포르쉐의 첫 전동화 모델인 타이칸에 이어서 지금 이 마칸 EV는 포르쉐의 두 번째 전동화 모델입니다. 타이칸처럼 단일 전동화 모델이 아닌 내연기관에서 나왔던 차량을 완전 전동화시킨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승을 하기 전에 잠깐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앞에 보시면 헤드라이트가 두 개처럼 보이는데 위에 있는 건 4발짜리 DRL 데이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엔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터보와 4S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제 앞에 있는 이 터보 모델은 앞에 범퍼 디자인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립 스포일러가 조금 더 얄쌍하고 많이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으로 인해서 SUV이긴 한데 굉장히 낮은 지상고처럼 보이기도 해요. 포르쉐 엠블럼 같은 경우에도 보통의 포르쉐는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터보 모델의 경우엔 이렇게 흑백 로고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포르쉐라고 한다면 동그란 헤드라이트를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지금 이 마칸 EV의 디자인의 경우엔 네모난 DRL을 가지고 있지만 동그란 휀다 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의 포르쉐의 디자인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로 봤을 때 굉장히 빵빵한 휀다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전면은 엔진이 없기 때문에 앞에 프렁크가 위치해 있는데, 이 프렁크는 84리터의 용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래? 프렁크가 닫히진 않는데 이 정도면 사람 한 명은 못 들어가도 좀 큰 용량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 펠리칸 조그마한 케이스 하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프렁크는 유압식으로 돼 있어서 버튼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대신 닫는 거는 수동이지만. 그러면 이제 트렁크 공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는 시트를 올려놨을 때는 476리터의 짐이 들어간다고 하고, 시트를 폴딩했을 땐 1350리터 정도의 짐이 실린다고 합니다. 터보 모델은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짐을 싣고 내리기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이 차의 옆라인을 보면 굉장히 유선형으로 뻗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차의 공기저항 계수는 0.25cd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요즘 전기차들에 비하면 공기저항 계수가 조금 높은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무래도 공기저항 계수가 너무 낮아지다 보면 제동력이나 차량의 핸들링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포르쉐 엔지니어가 생각했을 때 이 마칸 EV라는 차량은 0.25cd를 가지고 있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핸들링과 브레이킹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테일램프 같은 경우엔 신형 파나메라 같이 굉장히 좀 기존에 비해 두꺼워진 테일램프를 볼 수가 있고, 그 위에는 액티브 스포일러가 있어서 고속주행 시에 차체 안정감이 좀 더 생길 수 있게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차량을 한번 시승을 해볼까요? 저희는 이제 가평군에 와 있습니다. 가평군의 어느 산길에 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와인딩 코스를 체험을 해보러 왔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엔 전륜에 48, 뒤에 52라는 무게 배분을 가지고 있어서 전기차 치고는 굉장히 이상적인 무게 배분을 가지고 있고, 이 차량의 모터의 경우엔 뒷차축의 뒤에 위치해 있어서 포르쉐의 리어 엔진 구동 방식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차량의 후륜 모터는 차축 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포르쉐가 고수하던 RR 방식이라던가 MR 방식의 운동 성능을 최대한 표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은 마칸 EV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639마력의 출력과 115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992 터보 S의 엔진 출력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리어 엑셀 스티어링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뒷바퀴가 최대 5도까지 같이 조향이 된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최소 회전 반경은 1m 정도까지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도심 주행이나 빠른 속도로 차선 변경을 할 때 굉장히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차량의 경우엔 PPE 플랫폼이라는 포르쉐와 아우디가 공동으로 제작한 전기차 플랫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으로 윤거와 축거 그리고 최저지상고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이 차량의 모터를 더욱 더 뒤로 배치할 수 있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이 차량을 타고 와인딩 코스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SUV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좀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의 앞좌석 시트 같은 경우엔 기존의 마칸보다 3cm가 더 낮아져서 일반적인 SUV의 포지션보다도 더 낮아졌기 때문에
이 차량에 앉아 있으면 SUV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911이나 박스터 같은 차량을 타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SUV는 아무래도 시트나 지상고가 높게 설정이 돼 있는 거를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왜 이 차는 시트가 이렇게 낮을까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하지만 이 차는 오프로드 차량이 아니고 온로드 SUV이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이 이렇게 낮은 것도 이해가 갑니다. 생각보다 진짜 이 차 타고 있으면 SUV가 아니라 스포츠카 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좀 무르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마 지금 이거를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 조금 가상 사운드도 이제 들어가게 되고 쇼바 느낌이 조금 더 이제 댐핑이 좀 세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딱딱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에어 쇼바가 들어가 있어서 차고 조절이 돼서 이제 오프로드 했을 때도 쇼바가 높아지고 스포츠 플러스로 놨을 때는 아무래도 스포츠 주행을 하기 위해서 쇼바가 좀 더 낮아지고 그리고 롤이 좀 줄어드네. 확실히 코너를 선회했을 때 노말에 비해서 롤도 줄어들고 댐핑이 좀 세지다 보니까 조금 더 스포츠 주행에 맞는 쇼바 세팅이 되지 않나 싶어요. 방지턱에선 아무래도 노말 모드로 넘었을 땐 차가 튀는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 되게 부드럽게 착지하는 느낌이 났는데 지금 이 스포츠 플러스를 해놓고 타니까 차가 방지턱을 밟고 튀었다가 그대로 바닥에 조금 더 하드하게 내려오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코너링 선회 시에도 이제 아마 이거는 쇼바 세팅도 있겠지만 뒤쪽 이제 후륜 조향 시스템 덕분에 좀 더 빠릿빠릿하게 돌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게 또 사륜 토크 벡터링 시스템이 굉장히 빨라서 트랙션도 조금 더 속도를 내고 빠르게 코너를 타도 충분히 다 잡아줄 수 있을 거라는 약간 확신의 믿음? 이 차는 포르쉐를 탔을 때 그 바닥에 레일 깔고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대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차라서 사실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전기차에 대해서 되게 불안감과 이게 차가 아무래도 배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무거워서 더 뒤뚱거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좀 아니었다라는 편견이 좀 깨지는 느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차 이제 좀 더 데일리 성향이 더 강한 차를 타면 아무래도 이 차보단 좀 더 롤도 많을 거고 승차감도 더 부드럽겠지만 이 차는 포르쉐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움직임을 보여준다? 내연기관에 생각보다 꿀리지 않는다? 이런 느낌? 포르쉐는 아무래도 포르쉐 특유의 주행 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량을 제가 처음 봤을 땐 타이칸처럼 2단 미션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 차량은 2스테이지의 단일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칸 같은 경우는 스포츠 주행과 최고 속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2단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이 마칸의 경우에는 데일리성이 조금 더 짙은 차량이기 때문에 그 타이칸의 2단 미션은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보통 차량들이 브레이크를 밟을 땐 노즈 다운이라 그래서 앞이 내려가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차량의 경우엔 무게 배분이 앞에보다 뒤에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앞이 눌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라앉는 느낌을 줘서 굉장히 안정적인 브레이킹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와인딩 코스를 접어들고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아까 잠깐 탔던 그 와인딩 코스가 사실 와인딩 코스의 전부인 줄 알고 아 이거 설마 포르쉐에서 이런 와인딩 코스를 준비했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강원도 조금 더 안쪽으로 와서 본격적인 와인딩을 즐겨본다고 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제가 타면서 어떤 핸들링이 나오는지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말 실내는 전형적인 포르쉐지만 현대적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911이나 카이엔은 5개의 클러스터가 있고 박스터나 마칸 같은 경우는 기존에 3개의 클러스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자식 계기판으로 바뀌면서 그 3개의 모양의 클러스터를 유지하되 굉장히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모니터도 보면 굉장히 가로로 긴 모니터가 있고 심지어 옵션으로 저기 옆에 보는 조수석에 모니터까지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앞에 보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87인치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커서 시인성이 좋기는 한데 너무 크다 보니까 조금 과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차선 변경을 할 때 사이드 미러에 보시면
3개의 픽셀 LED가 박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차량이 들어왔을 때 차량이 있다고 표시를 해주는 차선 변경 어시스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엔 LED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차량 옆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같이 빨간색으로 들어와 주면서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더 확실하게, 그리고 좀 더 보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 났을 때 이 가상 사운드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운전이란 걸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노말 모드로 갔을 땐 그냥 타이어 굴러가는 소리만 나다 보니까, 내가 이게 사실 전기차를 또 많이 안 타보기도 해서 좀 이질감이 느껴졌는데, 그나마 좀 엔진 소리처럼 가상 사운드가 나주니까 훨씬 탈만해진다. 코너 딱 탈출할 때 악셀을 가져가면 생각보다 이 사륜 시스템이 똑똑해서 그런지 되게 잘 말려서 안으로 좀 내가 차 밀어줄게 약간 이런 느낌? 약간 핸들 틀어놓으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고 그냥 혼자 가. SE1000 같은 경우는 딱 타면은, 내 차 같은 경우는 악셀 땅 지지면은 야 너 뒤져라 이러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데, 그래서 사실 속도 잘 못 내잖아. 근데 이 차는 생각보다 속도 되게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안정감이 든다. 진짜 이게 포르쉐인가? 요즘 차에도 전자장비가 잘 돼 있지만 거기서 포르쉐는 조금 더 좋은 전자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르쉐 타는 사람들은 포르쉐만 탈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고 내가 포르쉐를 많은 차를 타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요즘 포르쉐를 많이 타본 건 더 아니지만, 이 차를 타보니까 생각보다 더 안정적이고 더 잘 돌아가고. 이게 저희가 지금 타고 온 마칸 4S 차량인데요, 휠 디자인이 굉장히 클래식 모양의 휠인데 전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마칸을 뽑게 된다면 무조건 이 휠을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또 굉장한 클래식카 매니아이기 때문에 이 휠 굉장히 마음에 든다. 요건 이제 1인치 작은 21인치 휠인데, 20인치 휠이랑 21인치 휠이랑 되게 디자인은 비슷한 것 같아요. 색깔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하게, 이거보다 더 다양하고 알록달록하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다 아무래도 시승차들이다 보니까 좀 무난한 색을 고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와 보시면 완전 특이한 색깔도 있어요. 약간 제가 한때 좋아했던 컬러기도 한데요. 이게 약간 프로즌 베리 컬러랑 색감이 비슷한데 또 이제 펄이 없는 그런 컬러더라고요. 여기에 펄 들어간 색상도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은데. 잘 어울려? 하나 살까? 얘는 아까 뒤에서 본 21인치 휠이랑 디자인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타이칸에 들어갔던 휠이랑도 좀 디자인이 비슷하고, 되게 신기한 게 이게 다 크롬 라인으로 스포크 모양으로 돼 있는데 막상 뚫린 구멍은 여기랑 이렇게 5개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이제 공기 저항 조금이라도 덜 받으려고 이런 부분들은 막아놓고 그 음각만 준 다음에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스포크처럼 보이게 하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이건. 그리고 보면 뒤에 뭐가 없어 보이지 않아요? 여기 보면 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와이퍼가 없어. 이건 옵션으로 선택을 해서 와이퍼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왜냐면 911도 그렇잖아요. 911도 와이퍼가 이제 기본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911은 그나마 쿠페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SUV에 이거 리어 와이퍼 없는 건 사실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나라면 옵션을 추가할 것 같은데, 만약에 깔끔한 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와이퍼를 빼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왜냐면 요즘은 열선도 잘 들어가고 옆에서 보면 물이 좀 잘 떨어지게 흐르게 디자인이 돼 있어서 사실 굳이 필요는 없겠다고 느끼는데, 뚜껑이 없는 주차장에 오래 세워놓는다면 이게 물방울이 맺혀서 조금 물때나 이런 게 좀 남을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차를 밖에다 세워놓는 사람이다 싶으면 와이퍼를 추가하는 것도 괜찮고, 만약에 진짜 깔끔한 걸 원한다면 와이퍼를 과감하게 삭제하고 그 다음에 발수 코팅 같은 걸 입혀서 물방울만 떨어지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휠도 사실 굉장히 특이한데, 터보의 21인치 휠 조합인데 색깔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돌 같기도 하고 디자인이랑 색깔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얘도 근데 좀 클래식한 멋은 있는 것 같아요. 이 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GTS 휠을 조금 더 인치를 키우고 SUV용으로 좀 디자인을 오마주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넓게 뻗고 많이 있는 걸 원하신다면 이 휠을 선택하시는 것도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스포크 사이사이에 공간이 많다 보니까 아까 봤던 구멍에 막혀있는 휠보단 아마 전비나 이런 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타고 왔던 휠이랑 좀 비슷한 클래식 디자인의 휠인데, 아무래도 조금 더 막혀있는 부분이 더 많고
구멍이 작다 보니까 전비와 디자인을 같이 생각을 한다면 이 휠을 선택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전기차 특유의 피자 도우 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클래식 디자인과 피자 도우 같은 이 전비나 공기 역학적으로 유리한 점을 찾고 싶으시다면 이 휠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얘도 전동화 모델 나오면 어떨까? 망하겠지. 터보를 타봤으니까 마칸 4S 모델을 타보면서 어떤 점이 다른지 확인을 해보죠. 이게 모드를 바꾸면 모드에 따라서 앰비언트 색깔도 같이 바뀌어요. 되게 특이한 게 한 번에 쫙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발광처럼 들어왔다가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앉아있는 사람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모드를 변경해보면 스포츠 모드를 하면 이제 앞이 조금 내려가고 만약에 이걸 오프로드로 해놓으면 차가 조금 올라가요. 아무리 스포츠성이 강한 SUV여도 SUV의 본질은 잊지 않았다. 그래도 오프로드를 할 수 있고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차가 2톤까지 견인이 가능해서 캠핑 트레일러 같은 것도 이제 끌고 다니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아무래도 토크도 전기차다 보니까 세고 사륜구동에 이제 견인 하중까지 2톤이 있으니까 진짜 레저 활동하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고속도로에 마칸 4S를 타고 나왔는데요. 아까 탔던 터보 모델보단 등급이 낮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엔 오버부스트 기준 했을 때 516마력 정도의 마력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주행 시에는 400마력 후반의 마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터보 모델에 비해서는 마력이 조금 낮을 수는 있지만 일상 주행 시나 스포츠 주행 시에도 적은 마력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악셀을 지금 고속도로에서 밟아봐도 출력이 사실 부족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 아무래도 이 차는 전기차기 때문에 토크나 출력이 생각보다 강해서 고속도로를 운전할 땐 전혀 출력의 모자람이 없는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방금 터널을 지나왔는데요. 터널을 지나오면 아무래도 막혀 있다 보니까 풍절음이나 이제 잡소리들이 조금 더 많이 들릴 수 있어요.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옆에 유리가 이중 접합 유리가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더 실내에 방음이 더 잘 되는 느낌이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유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풍절음이나 도로의 소음이 조금 더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서 외부 소음이 더 잘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차이를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실내에 타보면 이 차는 아무래도 터보 모델보다 그 낮은 등급이기 때문에 스피커가 조금 다른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부메스터 옵션이 들어가 있었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보스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부메스터에 비해 보스 오디오는 스피커 개수가 7개 정도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서라운드 시스템이 있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부족하다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인테리어 컬러가 화려한 걸 선호하진 않는데 이 차의 인테리어 컬러는 빨간색하고 위에 검정색으로 좀 덮어주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간색이어도 그렇게 튀지 않고 차분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기어노브는 992에서도 전기면도기라고 놀림받았던 그 기어노브와 같은 모양이에요. 992 같은 경우엔 센터 콘솔 위에 일반적인 기어 노브가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차량은 다른 차량의 일반적인 시동 버튼 위치에 기어 노브가 위치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칼럼식 기어 위치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칼럼식 기어는 손에 걸리는 게 많다 보니까 조금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회생제동을 키면 악셀을 뗐을 때 일반적인 자동차의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사실 이 차는 원페달 주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포르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 포르쉐가 내연기관의 움직임을 좀 표방을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차의 악셀링 같은 경우에도 내연기관의 느낌을 최대한 주려고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크루즈 컨트롤을 써보니까 스포츠 주행 시엔 정말 스포티하게 주행을 할 수 있지만 데일리 주행 시에는 정말 편하게 탈 수 있는 기능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이드미러는 너무 좋다. 박스터를 타고 왔잖아요 우리가. 근데 박스터를 타고 왔을 때는 사이드미러가 아무래도 스포츠카고 차가 작기 때문에 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SUV다 보니까 사이드미러도 크고 광각미러가 있어서 진짜 굳이 내가 숄더 체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잘 보여요. 칼치기 잘 될 것 같나요? 전기차에 사이드미러 이렇게 잘 보이면 사실 쌉 가능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요즘 수동 JDM 차를 많이 타다 보니까 요즘 차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저는 전기차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차를 별 기대 없이 시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를 시승을 해보고 나니까 막히는 길에서도 생각보다 더 편하고 제가 빨리 달리고 재밌게 달릴 상황에서도 충분히 재미있게 탈 수 있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이제는 여러 전기차들을 조금 더 접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도 갖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마칸 EV 시승 영상이었고요. 다른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스터 타러 갈까? For every question that's ever been, most brilliant minds of our time.